안녕하십니까. TBC 가족 여러분. 1980년 11월 30일 일요일 밤 TBC 석간입니다. 오늘 밤 TBC 석간은 저희 동양방송이 TBC 가족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TBC 고별 석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16년 6개월 22일 동안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해왔던 저희 동양방송 사기를 내리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1972년 4월 첫 걸음마를 시작해서 오늘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TBC 석간이 있기까지에는 TBC 가족 여러분의 따뜻하고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TBC 가족 여러분의 앞날의 무궁한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TBC 가족 여러분들에게 떠난다는 고별 인사를 드리지만은 헤어지고 끝난다는 것은 곧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각오로서 일해 나가는 저희들에게도 변치 마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많은 성원 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끝으로 당부하면서 TBC 고별 석간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삼성전자, 한국바이엘, 보령제약, 주식회사 한독, 조선무약, 오비맥주, 대웅제약 공동 제공입니다. 형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이고, 몸이 으시시하고. 형님, 염려 마세요. 감기, 몸살, 두통에 설표, 쌍화탕. 쌍화탕은 역시 설표가 좋습니다. 우리의 문화. 오비 시간. 이제부터 오비 시간. 마실수록 당기는 신선한 오비. 오비 맥주. 왜 그래요? 왜? 바꿔준대요. 아니 뭐라고요? 바꿔준대요. 네, 흑백 TV를 최고 60%까지 보상해서 이코노 컬러로 바꿔드립니다. 타사 제품으로 바꿔드려요. 이코노 칼라. 결정하세요. 저 치미신 좀 없어요? 아하, 지미 씨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죠. 생약 성분의 기침약 지미신. 치미신 큰 병이 새로 나왔습니다. 대웅제약. 저희 동양방송이 한국방송협회의 결의에 따라서 오늘 밤 자정까지만 방송을 내보내고 17년간의 역사의 막을 내립니다. 동아방송 TV에서도 오늘 밤 12시까지 17년 7개월 동안 계속해온 방송을 끝냅니다. TBC 동양방송은 1964년 5월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지금의 동양화재 건물에서 라디오 서울이란 이름으로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라디오에 이어서 1964년 12월 동양텔레비전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채널 7로 첫 전파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70년 12월 1일에는 TBC FM이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로 스테레오 방송을 시작함으로써 FM 방송의 신기원을 장식했습니다. 동양라디오는 69년 10월 개국한 군산서해방송과 71년 4월 개국한 광주 전일방송과 프로그램을 제휴함으로써 TBC의 전파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호남 지방과 충청도 일부 지방까지 가청 지역을 넓혔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첫 전파를 발사한 지 이제 17년. TBC 동양방송은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진실을 과감히 보도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경제 후생의 신장을 촉구하며 사회 공기로서 방송 언론의 책임을 다한다는 데 큰 뜻을 두고 있는 힘과 정성을 다 바쳐왔습니다. 어린 나무가 비바람과 햇볕을 받으며 커다란 나무로 자라듯 TBC 동양방송은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며 참되고 보람찬 프로그램 제작에 노력해왔습니다. 공정한 보도, 유익한 교양, 즐거운 음악, 재미있는 오락이 TBC가 17년 동안 몰두해온 제작 정신이었습니다. TBC 동양방송은 이와 함께 비극의 낭북
남북 분단과 열강들의 각축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밖으로는 국제 친선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국력을 만방에 알리는 한편 안으로는 국리민복의 증진과 도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힘써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국의 애청자들로부터 수많은 격려와 성원도 있었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의 질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국의 애청자들이 보낸 격려의 소리에 용기를 얻었고 또 질책의 소리를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서 시청자와 함께 17년간을 같이 숨쉬어왔습니다. 1980년 이제 저물어가는 이해를 보내면서 TBC 동양방송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 창달에 못다 이룬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정의당과 민주한국당 등 새 정당들은 내일부터 오는 5일까지 모두 발기인 총회나 발기인 대회를 갖고 구체적인 창당 일정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치부 진홍순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새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모레 신문회관에서 각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민주정의당은 이어 오는 12일쯤 각계 인사 300여 명으로 창당 준비 대회를 연 뒤 조직책을 임명해서 지구당 창당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 유치송, 신상우, 김은하 씨 등이 중심이 되고 있는 민주한국당은 내일 오전 35명가량의 인사들로 발기인 대회를 갖고 창당 준비위원회 등록을 서두를 예정입니다. 민주한국당은 창당 발기인을 구 신민당 의원 17명, 재야 원로급 5명, 법조계와 구 당원에서 2명씩, 학계, 언론계, 실업계 등 각계에서 1명씩 선정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또 과거 공화당과 유정의 인사들이 추진하는 준여당은 새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 오는 8일쯤 첫 발기 준비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창당 발기 선언을 한 민주사회당도 오는 5일께 40명가량의 인사를 모아서 창당 발기 대회를 갖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김갑수 전 대법관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민정당, 오제도 씨 등의 자유민주당, 정동호 전 노총위원장 등이 추진하는 민주노동당, 고려농민당 그리고 국민당 등이 창당 준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전후에서는 적어도 8개 정당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보위입법회의 정치관계법 7인 특별위원회는 금년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모금 제도를 없애고 당원의 헌납금과 국고보조금만으로 정치자금의 재원을 이루도록 돼 있습니다. 또 모든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거래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를 지망하고 있는 인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0일쯤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곡 기다리는 마음의 현장인 제주도 일출봉은 요즘에는 신혼부부 등이 몰려가지고 무엇인지 기원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보도국의 황호영, 김종성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일출봉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상어 이빨 모양의 99개 봉우리가 둘러쳐진 성산 일출봉은 그 기묘한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대략 4분 정도면 일출은 끝나고 조용한 바다 위에 떠오른 태양은 홀로 서 있는 망부석의 슬픈 사연이 깃든 일출봉을 비추기 위해 힘찬 비상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힘찬 태양과 출렁이는 바다,
그리고 웅장한 일출봉이 만들어내는 장관의 순간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센티멘탈을 느끼곤 하는 인간에게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흐르는 김민부 작시 장일남 작곡의 가곡 기다리는 마음은 바로 이 일출봉의 일출이 시인의 눈에 슬프게 비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부의 황호영 기자였습니다. 이영애 아나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기업이나 종합상사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분석한 중소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국내 총수출 실적은 목표 170억 달러의 83.9%를 나타내고 있는 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목표 60억 달러의 75%인 65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원자재 값의 오름세로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은 늘어난 반면 자본재 수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업계 시설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상공부가 집계한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의 수입 동향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182억 5,900만 달러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9%가 증가했지만 자본재는 42억 4,300만 달러로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5% 줄어 업계 시설 투자가 부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어제 반란과 정부 정복 혐의로 구속된 정치범을 포함해서 모두 232명의 복역수에 석방령을 내렸다고 필리핀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인도적인 배려로 이들의 석방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석방 대상자 232명 가운데 100명은 완전히 풀려날 것이나 나머지는 잠정 석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이락은 어제 샤탈 아랍스로 어기 해상에서 개전 69일 만에 최신의 공군기들과 미사일 적재 전투함 등을 동원해서 전쟁 시작 이후 최대의 해전을 전개함으로써 두 쪽이 모두 13척의 전함이 격침되고 항공기 석대가 격추되는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라크군은 어제 해전에서 3척의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으며 적대의 미제 F-4 팬덤 전폭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으며 이란 측은 4척의 소련제 이라크 해군 미사일함과 6척의 군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69살인 레이건 차기 미국 대통령은 청각장애, 알레르기, 관절염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선자의 주치인 존 레일롤즈 박사는 미국의 시사주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레이건 당선자에 관한 최근의 건강 진단 결과에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레이건 당선자는 이 같은 질환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즈키 수장의 김대중 재판에 대한 내정 간섭적인 발언, 이또 회상의 경제협력 중단 발언과 노동조합의 한국 상품 불매 촉구 등 외교적 경제적 협박으로 한일 관계가 증대, 국면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정무 협의차 일시 귀국했던 스노베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 귀임했습니다.
스노베 대사는 오늘날 12시 20분 탑승했던 일본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곧 대사관 직원 4~5명의 철저한 경호를 받으면서 국내 보도진들의 질문 공세에 입을 굳게 담은 채 긴장되고 어딘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약 10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TBC 동양방송과 군산 서해방송 그리고 광주 전일방송과 동양 FM을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거리에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가정에서 또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저희 TBC 마이크에 응해 주신 여러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스폰서 여러분에게도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TBC 동양방송 임직원 일동은 삼가 고개를 숙여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TBC 석간의 송출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바로 그 카메라맨 또 주저에 계시는 기술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희 아나운서.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서 노기훈 부국장의 진행으로 TBC 고별 석간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수확도 끝나고 조락의 계절입니다. 앙상한 가지를 남기고 떨어져 굴러버린 낙엽에게는 그러나 그런대로 화려하고 찬란했던 기억들이 즉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 16년 8개월 전인 1964년 5월 9일 동양방송 TBC 당시의 라디오 서울 RSB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일가 10번지 바로 이 건물에서 정오를 알리는 시보와 함께 뉴스로 첫 보고의 성을 올리면서 탄생됐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개국한 7개월 뒤인 12월 7일 동양텔레비전 DTV가 현재의 신세계백화점 사옥에서 우리나라 첫 민영 텔레비전으로서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 제작을 표방하면서 개국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서울과 같은 숫자인 채널 7로 동양텔레비전 부산국을 개국해 영남 일대를 커버하게 됐습니다. 1965년 9월 22일 중앙일보 창간과 때를 맞춰 현재의 사옥인 서소문동 58회 9 중앙빌딩으로 통합된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회사 이름을 동양방송으로 단일화하고 명실공히 삼위일체의 본격적인 종합 매스컴으로서의 거부를 내딛었습니다. 1966년 4월에는 당시 운영난에 허덕이던 서울 FM 방송을 인수했고 70년 2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스테레오 음악 방송을 시작해 본격적인 음악 방송으로서 국민 정서 생활에 기여했습니다. 국민 경제의 발전에 보조를 맞춰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1969년 11월에는 운현궁 제3 스튜디오를 개관해 드라마와 쇼의 새 경지를 보여줬고 지난 4월에는 여의도 스튜디오를 개관함으로써 시청자 여러분께 빠르고 유익한 뉴스와 생활정보 또 건전한 오락과 위안을 드릴 채비를 다 갖추게 됐던 것입니다. 60년대의 그 혼미한 정치, 빈궁한 경제,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며 민족의 목탁이 되자는 기치를 들고 출발했던 동양방송은 이제 80년대의 새로운 변혁기를 맞아 한국방송협회 결의에 따라 17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 길고도 짧은 역사의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난 17년 동안 저희 TBC 석간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TBC 리포트. TBC 석간. TBC 석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TBC 석간을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여러 얼굴들을 차례차례 보셨습니다. 여기 나타난 얼굴들만이 TBC 석간을 꾸며온 것은 아니고 숱한 기자들이 17년 동안 줄곧 땀 흘려 열심히 뛰고 생각하고 쓰고 또 말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등반 사고로 숨진 친동생의 죽음을 직접 스스로 취재를 해야만 했고, 또 어떤 기자는 자기 어머니의 운명 소식을 듣고서도 리포트를 마치고서야 귀향을 해야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여러분께서는 잊혀지지 않고 또 취재했던 저희 기자들로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특집 보도들을 수없이 제작해 왔습니다. 그것들 가운데는 너무 오래된 것들은 자료들이 없어진 것들이 많고, 또 최근 것들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시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골라서 TBC 석간의 역사를 거슬러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했던 특집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974년 1월 동양방송은 한국 텔레비전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철새의 생태와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했습니다. 74년도 방송문화대상 보도부문 상을 차지한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 철새 서식지대와 거제도 해안 그리고 내륙지방과 제주도 일원에서 전쟁에 의해서 황폐되고 공해와 무분별한 남획, 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보금자리를 잃고 멸종돼 가던 철새의 실태에 관해서 진단을 함으로써 국민과 당국에게 자연보호 필요성을 일깨워 줬습니다. 인류보다 훨씬 예적에 오늘날의 새들과 같은 종류의 생물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새를 연구하는 학자와 화석학자들은 그 시기가 1300만 년 내지 200만 년 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핑하기에 숱한 종류의 새들이 무더기로 죽었습니다. 오늘날의 새는 대략 8600종류입니다. 이 새들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여행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가사의의 여행자라고 불리워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공해, 무분별한 남획과 무관심으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철새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은 낙동강 하류와 거제도,
제주도 해안지대뿐입니다. 지난 72년 8월부터 수렵이 금지된 이 지역에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양방송과 중앙일보의 특별 취재반이 한국조류연구소장 원병호 박사팀과 함께 이 지역을 답사한 것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이었습니다. 취재반은 이 지역의 철새를 조사하기 위해 6개월에 걸친 사전 답사를 마쳤고 조사 일정은 중앙관상대와 부산측구소의 일기예보에 따라 1월 12일로 결정된 것입니다. 13일 아침 7시 부산에서 4km 떨어진 낙동강 하류 장림에서 3.5마력짜리 모터보드를 타고 물이 빠진 갯벌을 간신히 벗어나 작은 섬들을 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0도. 그러나 몰아치는 바닷바람 때문에 손발을 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숙도에 이르렀을 때 새벽잠에서 깨어난 새들의 울음이 바람결에 들려옵니다. (500mm) 무비 카메라로 중무장한 카메라맨은 울숙도 갈대밭 사이에서 헤엄치는 고니떼를 발견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애썼으나 철새와의 첫 대면에서 오는 흥분 때문에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는 휴전과 함께 인적이 끊기면서 동식물의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1976년 4월 TBC 석간의 시리즈로 방영된 비무장지대 르포는 당시만 해도 텔레비전 화면으로 소개된 최초의 비무장지대였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해 한국방송대상 기자상을 차지했습니다. 보관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화면이 약간 고르지 못합니다만 그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문산 북방 소리치며 북으로 달리고 싶은 철마의 염원이 새겨진 철도 중단점입니다. 철길로 서울 북방 46km 지점 철마는 이상 북으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평양까지 214km고 신의주까지 449km라는 이정표와는 대조적으로 경의선은 동강난 지 4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울창한 숲속 비무장지대 안에서 문산에서 끊긴 경의선의 흔적을 찾아내기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취재반은 남방 한계선을 넘어선 지 얼마 만에 개성으로 가는 길목임이 분명한 다리를 만났습니다. 군데군데 청탄 자우기로 담장이가 달라붙어 있었고 포탄 맞은 다리 난간은 부분적으로 부서져 있었어도 다리는 그대로 제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의 남쪽에도 북쪽에도 잡초와 잡목이 무성해서 이미 이곳에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 취재반이 경의선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다리 밑이었습니다. 1906년에 개통된 경의선은 복선이었는데도 잡초 속에 남겨진 침목 두어 개와 전선 감겼던 애자 몇 조각만이 발견됐을 뿐입니다. 숲을 헤치며 기적 소리를 듣는 착각 속에서 군사분계선 가까이 접근했을 때 우리 취재반은 분단의 쓰라림과 함께 강산 구석구석까지 폐허가 돼야 했던 6.25 비극스런 잔해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이곳은 경기도 장단군. 장단역 부근임이 분명한 곳에서 머리를 북으로 한 채 기관차는 신의주까지 달려가고 싶은 꿈을 4반세기 동안이나 반추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관차의 구멍 뚫린 보일러실에 흙먼지가 쌓이고 쌓인 흙먼지 위로 바람에 날린 뽕나무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신기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서울의 교통과 공해 문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방송 TBC는 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1977년 6월 일본에 파견된 취재팀은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서울의 교통 문제와 공해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수도 도쿄. 공중에서 내려다본 도쿄는 빌딩 숲과 사람의 물결,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는 각종 차량들의 행렬이 한데 어울린 문자 그대로 세계의 도시입니다. 넓이가 약 2200만 평방킬로미터로 서울보다 8배나 더 넓고
인구는 1200여만 명으로 서울의 1배 반. 그리고 이 도시 사이를 누비고 다니는 각종 차량의 수는 약 274만 대로 불어 서울의 27배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도쿄에는 가장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이 땅 밑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고 지하철과 연결돼서 변두리로 빠지는 전철이 있고 버스도 있고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모노레일도 있지만은 큰 길이거나 골목길이거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택시만도 4만여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쿄를 세계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넓이, 그 인구수, 그 교통수단, 그리고 그 문화시설보다도 그와 같이 넓고 그와 같이 인구가 많고 그와 같이 차량이 많은 도쿄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세계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인구 10만 명 가운데 도쿄가 3명인데 비해서 뉴욕은 12명, 런던은 10명, 파리는 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달리는 요란한 소리로 아침 해가 떠오르면 도쿄의 직장인들은 그들의 직장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른바 도쿄의 러시아워입니다. 도쿄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값싸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값은 비싸지만 더러는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러시아워에도 그 어느 나라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대리 넓은 거리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북괴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적화 통일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양방송은 지난 77년 10월에 우리 국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알아보고 우리의 주요 우방인 미국의 육해 공군의 한반도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자주국방 시리즈 5편을 만들어서 방송했습니다. 태평양의 미군을 취재하는 동양방송 특별취재팀에게 미 국방성은 전략공군의 주력기인 B-52의 탑승 취재를 허가했습니다. 취재팀은 또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극비의 전략 첩보기 SR-71의 촬영에도 성공했습니다. 취재진은 미 국방성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11일 새벽 6시 정례적인 훈련 비행에 나서는 43 전략항공단 소속의 B-52기에 함께 탔습니다. 몸통 길이가 47m인데 비해 날개 길이가 56m나 되는 B-52기는 8.18 도끼 만행 사건 이래 정례적으로 한국 상공에 출격합니다. B-52기는 괌으로부터 3시간 반이면 한국 상공에서 작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B-52 폭격기 기능입니다. 지금 고도 35,000피트로 나르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기장 아드너 대위와 그 옆에 부기장 카우프만 대위가 있습니다. B-52 폭격기 안에는 모두 6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습니다. 마침 공중급유기인 KC-135기가 가드너 대위의 비행기에 공중급유를 하기 위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KC-135기는 B-52기의 머리 위로 올라가 속도를 조정하며 공문위에 있는 급유 파이프를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약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극비의 첩보기 SR-71기입니다. 이륙과 착륙 계획마저 비밀이기 때문에 활주로 끝 잔디밭에서 이틀을 기다린 끝에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1978년 7월과 8월에 걸쳐서 저희 동양방송 TBC 취재팀은 아프리카 적도를 횡단했습니다. 한국 텔레비전 취재팀이 아프리카 검은대륙, 그것도 악천후로 이름난 적도 일대를 밀림 구석구석까지 누비면서 취재한 것은 우리 동양방송 TBC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장기 기획과 50일 동안의 취재 끝에 우리는 원시와 문명이 공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점차로 서구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할 경제 진출 대상 지역으로서의 아프리카를 진단했고, 독충과 악천후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슈바이처의 후예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자연의 보고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하늘과 땅과 대기가 자연 그대로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를 간직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기들 생활 풍습과 이 자연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은 새로운 문명을 오염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백을 헤아리는 부족 가운데서도 동부 고원지대의 유목민들인 마사이족은 특히 문명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최후의 아프리카인들입니다. 문명과 농사를 혐오하면서 소나 양 같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이 그들 생활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을 전령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를 정도로 그들은 폐쇄적이지만 서부 케냐의 한 고원지대 마을에서 추장 예무르구쿠 씨에게 정중하게 예물을 바친 끝에 취재반은 사진 촬영을 허락받았습니다. 마사이의 남자들은 얼굴 화장은 물론 머리 손질에 대단한 정성을 들입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엮어서 따느리고 짐승의 피에 약초를 섞은 붉은 물감을 바릅니다. 같은 해인 1978년 아프리카 취재팀이 적도의 악천후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북극 탐험에 나선 중앙일보 동양방송과 대한산악연맹의 한국 극지 탐험대원 11명의 에스키모인과 114마리의 개를 이끌고 북극의 험한 툰드라와 빙하지대 그리고 광폭한 태풍을 뚫고 갓난신고 끝에 9월 7일 저녁 8시 15분 북위 80도선에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한국인의 끈질긴 의지를 세계에 과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개월 반 동안의 탐험 일지를 텔레비전 프로로 제작한 북극 대빙원에 도전하다는 작년도 한국방송대상 보도부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 아닌 밤이었다. 우리나라의 초저녁 겨울의 노을보다도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차가운 북극 빙원의 밤. 개들은 문 속에 묻혀서도 잘도 잤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결코 잠이 올 수 없는 불면의 밤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 또 국민학교 시절의 친구들까지 두서없이 떠오르게 하던 광란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간밤에 접근을 싫어하는 북극신은 간밤에 모든 것을 얼려버리려고 했지만은 결국 생명이 있는 것들만은 얼리지를 못했다. 영하 40도였다. 얼어붙은 개끈을 풀며 에스키모들도 눈물을 찔끔거렸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모두가 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정지하면은 얼어 죽는다. 움직여야 한다. 달려야 산다.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를 자꾸 앞으로 내닫게 만들고 있었다. 이마가 쪼개지는 듯 머리가 아파왔다. 숨을 크게 들여마시면은 찬 공기가 머리를 온통 얼게 하는 듯해서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었다.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70년대의 한국 농촌은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 다시 말해서 이농 현상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값의 폭등과 폭락이 엇갈리면서 농민들도 결국 몸살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 70년대 농촌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프로가 작년 6월에 방송된 특집 농촌 진단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작년도 한국 기자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60년대 탈곡기와 양수기 등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농업기계화는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운기, 방제기 등 소형 농기계가 확대 보급됐고 이양기나 트랙터 등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년 전부터입니다. 작년 말까지 농촌에 보급된 농기계는 논, 밭갈이, 양수 작업, 운반 수단 등으로 가장 많이 쓰여온 경운기가 19만 대, 탈곡기와 양수기가 각각 18만 대, 트랙터가 1,600대, 모를 낼 수 있는 이양기가 500대, 벼를 베서 탈구까지 하는 콤바인기가 겨우 130대입니다. 가장 많이 보급됐다는 경운기도 일본은 2.5가구당 한 대꼴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5가구당 한 대꼴입니다. 농기계 보급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농기계 제조업소 191군데 가운데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업체는 한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가내공업적이고 괭이나 삽 같은 전통 농기구의 제조업체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농기계 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대동공업사의 한 실무자는 수요는 늘고 있으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이 국내외에서 조달되는 그 철판이나 파이프, 그다음에 한봉 같은 이런 것이 가끔 그 품귀 현상을 빚고 가격이 불타당한 것으로 인해서 조달이 제대로 안 되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연이 되지면은 바로 가공을 또 해야 되고 조립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그 차질 때문에 적게 그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운기는 사람이 하는 일의 4배, 트랙터는 6.3배, 이양기는 15배, 수확기는 19배의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할 줄 알면서도 하루에 3,000평의 논에 모를 낼 수 있는 이양기 한 대가 불이사 택시 한 대 값인 227만 원, 수확기인 콤바인은 354만 원, 트랙터는 850만 원이라는 엄청난 비싼 값 때문에 농가에서 대형 농기계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합니다. 또 한 농가의 수입이 1년에 140만인 우리나라의 형편으로는 1년에 모낼 때와 수확기 등에만 사용하고 10달 정도를 놀리면서 많은 돈을 들여 농기계를 사는 이보다는 인근 대도시의 땅이라도 투자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농민들의 계산입니다. 국제 석유 가격은 지금 드디어 한 배럴에 40달러선까지 치솟고 있고 석유 위기가 여러 차례 경고되고 있습니다. 2차 석유 파동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한
작년 7월부터 50일 동안 동양방송 TBC 취재팀은 세계 각 산유국과 소비국을 순방하면서 그 나라의 석유 전략을 심층 취재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실태를 타진해 보도했습니다. 세계의 석유 전략과 미래의 도전은 올해 방송대상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석유 수요를 채우기 위해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석유 위기가 예고된 작년부터 대륙붕 해역에서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나서는 횟수가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취재팀은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뉴올리언스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멕시코만으로 나갔습니다. 지난 73년 제1차 석유 파동 이후 미국은 대륙붕에서 석유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당시 미국이 시추한 유정수는 전 세계의 52%를 차지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정책적으로 국내 석유 자원을 보전하고 중동 석유만을 사들였었기 때문에 대륙붕 해역 시추 유정수는 전 세계의 35%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발틱 해안의 니나스 하문에서는 현재 5개의 지하석유 비축 터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동굴 길이가 300m, 그리고 폭은 90m로 20대의 트럭이 한꺼번에 동굴 속을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바위를 뚫는 엄청난 석유 비축 공사입니다. 이 동굴 하나에는 우리나라가 하루 소비하는 양에 해당하는 49만 배럴의 원유가 저장되며 이만한 크기의 바위 동굴을 뚫는데 꼬박 2년 반이 걸립니다. 근래 들어서면서 석유만큼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들어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절대적인 생존 필수품으로 등장한 석유를 한 방울이라도 더 아껴보자는 뜻에서 제작된 것이 석유 더 아낄 수 없나였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금년 한국방송대상의 보도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장충체육관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장충체육관의 바닥은 한꺼번에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고 높이는 28m입니다. 이 장충체육관의 부피가 바로 60만 배럴, 우리가 하루에 태워 없애는 석유의 양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60만 배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통이 1배럴짜리 통입니다. 1배럴은 159리터, 그리고 한 드럼은 200리터, 그러니까 한 배럴은 한 드럼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에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했을 때 약 3억 배럴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2%, 석탄 27%, 장작과 나무가 8%, 그리고 수력과 원자력이 3%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2%라고 말씀드렸는데 62년도에 이 비율은 9.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 의존도는 1차와 2차 에너지 파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늘어나서 73년에 53.3%, 77년에 60.3%, 그리고 작년에 62%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 서독과 같은 나라는
60년대에는 줄곧 60%에 가까운 석유 의존형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졌었습니다마는 1차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55% 수준으로 줄였고 78년에는 52.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를 탈피하자는 강력한 의지 아래 90년대까지는 석유 의존도를 42%로 낮출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석유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도 급격히 늘어나서 60년대 전반까지는 1년에 1000만 배럴 미만이었던 석유 소비가 1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74년에 잠시 주춤했다가 작년에는 1억 9천만 배럴, 그리고 금년에는 2억 배럴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석유를 이 한 통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우리나라 석유 전체 소비량 가운데 42.3%는 산업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7%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도 대부분이 산업에서 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석유 소비의 70% 이상을 산업체에서 소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는 수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소비하는 석유량은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에너지 소비 절약을 얘기하면서 한 집 한 등 끄기 운동이라든가 잘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빼놓고 자자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가정용 석유 소비 4% 가운데 일부를 절약해보자는 얘기고, 조금만 절약하더라도 절약 효과가 높은 이 산업용 석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 소비 절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양방송 TBC에서는 과외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별 취재반을 편성해 지난 2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45일 동안 유럽에 파견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미, 영국의 각 교육기관과 문교 당국 그리고 가정 등을 일일이 돌아보고 일선 교육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로 엮은 이 특집 방송은 문제점 많은 우리 교육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교육 제도의 특성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아동의 장래가 너무 어렸을 때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살 안팎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고학력 진학보다는 기술 직업 쪽이 단연 우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많은 기술 직업 훈련 선택 쪽에 학생들에게 장차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을 강화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사실 유럽에서의 기술 직업 훈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싱 소세지 공장 실습 현장입니다. 먼저 독일의 직업교육부터 알아보죠. 서독의 수도 본의 공장지대에 있는 이 소세지 공장은 500명의 공원을 갖고 있는 제법 큰 규모의 공장으로서 이곳에서 뽑아내는 소세지의 종류만도 170가지가 넘습니다. 이 공장에는 정규 공원 이외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5살에서 18살까지의 견습생이 4명 있는데, 놀라운 것은 공장 측이 견습생들에게도 매달 평균 500마르크,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장과 견습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공장에 오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유럽의 학제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독일에서는 4년제인 국민학교를 졸업하면은 10살이 되는데, 이때 성적 수준에 따라서 상위 25% 정도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또는 종합고등학교, 즉 김나지움이나 게잠트슐레, 다음 15%는 전문기술인이 되기 위한 실업학교 레알슐레, 나머지 60%는 직업기술인이 되기 위한 이곳 중고학교 하우프트슐레에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 졸업 후 취업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한 기초 직업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하우프트슐레는 5년제에서 졸업하면 15살이 되는데 이 5년간의 직업훈련은 기초훈련일 뿐 실제로 직장에 취업하고 나서의 작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독 정부는 하우프트슐레를 졸업한 15살에서 18살까지의 이들 취업 희망생들에게 의무적으로 3년간 일주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나흘은 공장에 가서 실습하며 하루는 직업학교에 가서 교양을 배우도록 법제화했으며 진짜 취업은 18살에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죄가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난 것만이 죄였던 전쟁 고아들이 해외에 입양되기 시작한 지 30년, 그 이후에 해외의 새 부모를 찾아 떠난 것은 전쟁 고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양방송은 그동안 해외에 나간 고아들이 새로운 토양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들을 떠나 보내버린 모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특집은 6월의 핏줄과 전쟁 고아 그 후라는 제목의 2부작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골든밸리 중학교 교장 존 라슨 씨 집에는 제이와 팀이라는 24살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순수한 한국인의 얼굴과는 약간 다른 두 혼혈 미남 청년은 인천과 동두천에서 10살과 11살 때 각각 입양됐습니다. 당시 공상근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제이 군은 친어머니를 다시 찾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은 끝에 6년 전 극적으로 생모의 소재를 찾았고 그 뒤로 태평양을 오고 간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 어린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아 지금 보고 싶어요. 나는아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11살 때 왔습니다. 나는 이건 If the North Koreans invade the South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happy to go over there. 지원을 해서 Actually, I'd be willing to go 한국을 도와 there and 싸우러 fight 가기로 제이와 나는 My brother and 의논을 I have 했습니다. deeply considered into this thought. 여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입양된 고아들이 양부모들과 하루를 즐기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한 공원입니다. 이들 양부모들은 고아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봉사